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천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차종인데요. 바로 올해부터 국내에서 고객에게 인도가 시작된 BYD의 아토3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차를 받으면 그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 트리컴퓨터 리셋을 하잖아요. 얘는 이 계기판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총 누적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 스티어링 위에 버튼이나 이런 걸 눌러보더라도 리셋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트리 컴퓨터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게 트리 컴퓨터는 뭐 이렇게 트립 A, B가 있는데 그냥 요것만 일단 리셋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전비가 리셋이 돼야 이제 제가 탄 그 총 성적표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차는 전륜에만 한 개의 모터가 있는 전륜구동 싱글모터 전기차입니다. 그 모터가 갖고 있는 출력과 토크는요, 출력은 150kW로 204마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크는 310Nm로 돼 있어서 kgm로 환산하면 31.6에 해당합니다. 이 차의 배터리는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60.48kWh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만들어진 플랫폼은 BYD의 E 플랫폼 3.0이라는 그런 전동화 자동차를 위한 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외모상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한데 이 차의 전체 길이는 4.5m가 채 안 될 정도로 매우 컴팩트한데요. 그거에 비해서 휠베이스는 긴 편입니다. 2720mm를 갖고 있고요. 이 차의 몸무게는 175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신겨져 있는 휠과 타이어는요, 휠은 18인치 사이즈였고 이 차의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서 만드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 SUV GT였습니다. 사이즈는 215-18이었고요. 자, 잠시 뒤에는 제가 어떤 차를 리뷰하든지 승차감 체크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토3의 승차감 특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평탄한 편인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네, 진입했습니다. 여기는 노면의 기복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리 연결 부위만 간간히 나오는데 거기를 넘을 때에도, 그러니까 타고 넘을 때에도 좀 단단한 편이다 라는 것은 쉽게 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눌리는 것도 단단하고 또 이렇게 리바운드도 재빠르네요. 굉장히 어떤 출렁출렁거리는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스포티한 세팅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잠시 뒤에는 계속적으로 노면이 변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어떤지 한번 볼 텐데요. 그 코스에 가기 조금 전에 좀 움푹 파인 곳이 한 두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일부러 한번 바퀴로 지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인데요. 네, 여기서도 단단해요. 자, 이제 두 번째 구간 들어왔습니다. 이 노면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운전자가 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좀 그 노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 대신에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의 노면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지죠. 그렇지만 좀 안락함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맞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의 셀은 핀드림스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 셀의 형태는 각형 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YD에서 이 차의 배터리를 소개할 때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 셀 투 팩이라는 용어를 들여보셨을 겁니다. 보통 전기차들의 배터리에는 많은 수의 셀이 있고 그 셀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을 지어 가지고 모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듈을 이제 최종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배터리 팩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 투 팩이라는 이름에서 좀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것처럼 셀, 모듈, 팩 이런 그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간 단계인 모듈 부분을 생략을 한 그런 구조의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셀만을 가지고 시스템화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배터리 팩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배터리의 무게를 덜어낼 수가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든지 간에 완전 충전 상태인 100%부터 완전 방전 상태인 0%, 그러니까 그렇게 100%를 한 번 사용했을 때 기준의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클 기준으로 몇 번을 충방전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충방전에 대한 횟수, 그 사이클 숫자는요,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NCM 배터리보다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숫자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YD는 이 차가 LFP 배터리인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충방전 사이클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에 해당하는, 그게 5000 사이클이라고 해요. 근데 그 5000번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숫자가 좀 적은 거 아닌가? 그거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토3는 국내에서 인증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21km잖아요. 그냥 그거만 가지고만 계산해봐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배터리로 한 사이클을 썼을 때 321km라고 치면 거기에다 5000을 곱해보세요. 그렇게 321에다가 5000을 곱하면요, 단순 계산으로 160만 km를 넘는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차 한 대를 구입해가지고 160만 km를 탈 수 있을까 아닐까 걱정해야 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차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어떤 충방전 사이클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에는 세 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고, 여기 가운데 여기 모드라고 적혀 있는 이 스위치로 조절하죠. 지금 이제 에코 모드인데요, 이 각 모드별로 한번 가속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는 가속을 하면 엑셀을 상당히 밟았는데도 가속감의 상승이 매우 더뎌요. 에코라는 이름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팅인데요. 자, 그러면 노말 한번 볼까요? 한 칸 내려가지고 노말. 에코보다는 조금 더 낮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스포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는 엑셀을 그 밟은 각도를, 그러니까 변화를 덜 줘도 확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행 모드가 가속 특성이 그렇다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계기판에서 왼편에 이 주행 중일 때와 회생 중일 때 이 숫자를 킬로와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 차가 좀 멀리 있으니까 각 모드에서 아주 짧게씩만 끝까지 밟아 볼게요, 엑셀을. 얘는 일단은 그 킬로와트로는 150킬로와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모드에서는 혹시 얼만큼까지 출력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에서 끝까지 잠깐 밟아 봅니다. 130까지 쓰네요, 킬로와트로. 자, 그러면 노말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말은 141까지 씁니다. 그쵸? 스포츠는 다 쓸까요, 그러면? 자, 스포츠 160까지 쓰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각 모드별로 풀 악셀 할 때 쓰는 출력도 차이를 뒀지만, 특히나 스포츠 모드는 다 밟았을 때 발표상의 출력인 150kW보다도 더 높은 160까지 쓰더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 차의 회생제동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엑셀을 놓음으로써 차가 완전히 정지까지 하게 하는 원페달 드라이빙은 이 차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홀드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로 멈춰 세운 다음에 멈춘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주행하다가 엑셀을 놓은 것만으로 정지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회생제동의 설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스위치로 이렇게 아래 위로 하게 되는데, 계기판에 변화가 나타나죠. 스탠다드랑 하이가 있습니다. 먼저 스탠다드부터 살펴볼게요. 요번에도 좀 이렇게 어느 속도로 가다가 똑같이 엑셀을 놨을 때
마이너스로 얼마나 잡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80km까지 올렸다가 지금 스탠다드에서 엑셀을 놔보겠습니다. 끝까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kW 정도 되죠. 근데 이거를 하이로 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0km로 했다가 자, 이제 엑셀을 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30, 29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 제가 주행한 구간은 약간 오르막인 편인, 그러니까 경사가 비슷한 조건에서 동일한 속도까지 올렸다가 엑셀을 놔본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이 된 거는 회생제동을 스탠다드로 놓더라도 엑셀을 띄었을 때에도 속도가 덜 줄지만 그래도 회수되는 에너지가 일정 부분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거는요, 하이로 놨을 때 이렇게 가다가 엑셀을 놓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숫자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차가 앞으로 숙여지는 특성이 매우 적습니다. 회생제동을 높게 설정을 해놔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가 BYD의 다른 모델을 타본 것은 아니지만 전기차를 설정하는 그 BYD의 방식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요 설정에서의, 그러니까 요 하이 설정에서의 최대 그 회수할 수 있는 출력은 이따가 와인딩 로드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제가 항상 이 주행 중 소음 특성 측정하는, 뭐 측정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편도 1차선의 콘크리트 노면의 터널입니다. 이 차는 뭐 도어에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것도 없고, 제가 이 불 좀 미리 킬게요. 그리고 썬루프 안에도 일부러 열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차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지나갈 때 소리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노면의 소음도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만 제가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썬루프 아래에 있는 요 햇빛 가리개 그걸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의 어떤 저 터널 벽에서 반사돼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를 아마 닫아 놓으면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계속 차 지나갈 때 한번 볼게요. 다른 차가 이렇게 발산하는 소리에 대한 방음은 잘 돼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주행 중 소음 수준은 이 전기차들끼리에 비교해서도 평균보다는 위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잠시 동안 BYD 아토3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그 얼굴은요, 드래곤 페이스 3.0이라고 한다고 해요. 어떤 용의 얼굴을 형성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는 준중형급에 해당하는 SUV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차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BYD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차의 이제 전체 길이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의 휠 타이어는 먼저 인치 수는 18인치이고요. 그리고 이 차에 지금 그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 GT SUV라는 타이어, 여기 보면 이제 EV 전용 타이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요, 2로 5, 18로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지붕은 이렇게 앞쪽 부분이 열리는 형태의 파노라마 썬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토3라는 뭐 로고가 있고, 테일게이트는 전동 테일게이트인데요, 이 아랫부분에 여는 데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는 보면은 앞뒤 길이보다는 아래 위에 높이가 상당히 충분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 아래에 놓여있던 짐을 차에다가 옮겨 실을 때 이 부분의 높이는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시트는 이렇게 보면은 6대4의 비율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접을 때 당기는 스트랩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일단 재미난 점이요. 이게 기타 스트링을 이렇게 그 형상화한 그 도어 포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어를 이제 열 때, 예, 요게 스위치, 그러니까 레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4개 도어에 모두 풀 오토, 그러니까 풀 오토로 업다운이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를 가지고 있고,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의 그리고 버켓 형태의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타볼게요. 자, 이제 시동 버튼은 이 기어 셀렉터의 아래에 있습니다. 요걸 이제 누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P 레인지는 버튼, 그리고 후진은 이렇게 밀고 이제 D는 당기는 건데요. 그냥 밀거나 당길 때는 이 기어 선택이 안 되고요. 요 옆에 이제 언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중립으로 넣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살짝씩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르는 건가? 그건 아니네요. 중립을 어떻게 선택하지? 아, 그거는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는 D컷 스티어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해 가지고 운전자 보조 기능, 그리고 이 차가 이 가운데에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그 가로 세로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스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12.8인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앞에는 또 운전자에게 그 운전 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풍구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 방향, 그 다음에 좌우 방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어 셀렉터 아래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비상등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볼륨, 그 다음에 이렇게 온오프 그 있습니다. 주차 중 그 안전 그가 경고 그걸 온오프 하는 거, 그 다음에 후측방, 그리고 오토 홀드, 네, 요거를 온오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 모양의 동그란 게 이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 2단계가 있는데요. 조절할 때마다 스탠다드, 하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ESC 오프 버튼이 여기 가운데 있어서 얘는 길게 누를 필요가 없고 짧게 누르면 되더라고요. 그 주행 모드 버튼이, 그러니까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행 모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조 장치의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 뭐 앞유리에 어떤 습기를 긴급하게 제거할 때 앞유리 성해 제거. 그러니까 운전 중에 그러니까 빨리 만져야 되는 그 3가지의 기본 버튼을 여기다 해놓고요. 나머지는 여기 화면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이 바닥도 좀 낮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요 시트를 좀 뒤로 온 편인데 앞으로 충분히 조절하면은 넓은 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있고, 요 아래에는 충전을 위한 USB, 그러니까 A 타입과 C 타입이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앞쪽 부분이 열리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네, 그 안에 이제 이 쉐이드는 전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를 열 때 요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도 조금 독특할 뿐더러 기계식이어 가지고 뭐 어떤 이게 작동을 안 할 것에 대한 우려는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토3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에 있는 메뉴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가 일단 홈 화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위젯 형태가 3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2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BYD 어시스턴트 한번 눌러보면요. 요거와 관련된 저기군요. 설정이군요.
근데 저는 요거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고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설정에서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굵직한 메뉴들은 왼쪽에 세로로 이렇게 있고요. 맨 위에부터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색상 이렇게 바뀌는군요. 밝기, 조절 영역,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 다이내믹 컬러. 요게 변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변하는 게 또 테마를 고를 수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 리듬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음악을 틀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빛 색깔을 정해주고요. 외부 등, 헤드램프 높이 조절을 여기서 하는군요. 앞에 헤드램프의 그 레벨링이라고 하죠. 그 주간 주행 등을 온오프를 할 수가 있네요. 실내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잠금 장치, 열림 높이를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뒤에 테일 게이트를, 신기하다. 창문, 이런 항목들이 있고, 잠금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오디오 디스플레이는 이거 사운드 효과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군요. 미디어 볼륨, 통화 볼륨 뭐 이렇게 있고요. 스마트 알림, 스크린, 계기판. 그리고 여기 주행거리 표시 모드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네요. 주행 가능한 거리를 어떻게 보여줄지 설명을 한번 눌러보면요. 표준이 있고 동적인 거는 이거는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바꾸나 봅니다. 좀 재밌는 게요. 이렇게 했더니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숫자가 보통으로 하니까 318로 나오고 다이나믹으로 눌러오니까 372로 올라가네요. 이게 운전 습관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전기와 관련된 거가 있겠죠. 회생제동 강도 설정이 있고, 충전 및 방전, 그러니까 예약 충전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충전 포트 잠금. 알겠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총 주행거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립 A나 트립 B 같은 그런 종류의 그건 없습니다. 주행 시간과 평균 속도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거가 없습니다. 이 충전, 그러니까 배터리 SOC를 몇 프로까지를 목표로 하는 세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에서는 통풍 열선. 그래픽이 되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네요. 이렇게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다음 공조 모드로 에코랑 컴포트 있고, 자동 공기청정, 주차 자동 내기 순환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왠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상황에 맞게 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스마트 보조, HDC가 있군요. 언덕 내려갈 때 하는 거, 운전 조절. 이거는 스티어링 무게를 두 가지, 브레이크 페달의 어떤 작동 특성을 두 가지, ESC 오프, 컴포트 운전, 이렇게 있습니다. 서비스, 정비 주기, 주행 거리. 이걸 끄면 혹시 어떤 일이? 안 보여주는 것 뿐이군요. 점검 수리, 사용자 설명서. 요게 이제 이 아이콘까지는 한글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자체는, 이게 이 메뉴 구성이 제가 이 차 리뷰하기 전에 미리 좀 해외 BYD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그 사용자 설명서랑 그 내용 구성이 좀 순서가 비슷해 보입니다. 검색하는 게 있고, 더보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ADAS에 대한 설정,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ICC라고 하네요. BYD는.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 중앙까지 가는 게 ICC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보조 모드, 차선 이탈 보조가 좀 세분화해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경보 모드, 자동 긴급 제동. 그리고 이제 교통 표지판 인식을 얘가 타보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중에, 그러니까 그 제한 속도가 수시로 바뀌면은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 경고 음을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끌 수 있는 거를 몰랐던 상태에서는 좀 성가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자주 울리는 소리가 싫으시면 요거 이렇게 꺼두면 됩니다. 시스템 설정. 그리고 이제 단위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이 인포테인먼트의 메뉴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토3에도 이제 2단계 회생제동 설정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를 변화시킬 때 이렇게 엑셀에서 발을 띄면 뒤에 제동등이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터널에 들어가서 그걸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는 회생제동을 스탠다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X에서 발을 띄잖아요. 네, 제동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회생제동을 하이로 이제 바꿨거든요. 자, 하이로 하다가 X에서 발을 띄었는데 등이 안 들어오죠. 그럼 혹시 제동등이 고장난 거냐, 브레이크로 들어오죠. 네, 제동등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자, 쭉 가다가 네, 제동등이 안 켜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토3는 두 가지의 회생제동 단계에 어디에 놓더라도 이 주행하다가 X에서 발을 띄었을 때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kW급 충전소에 와가지고요, 이제 32%에서 충전을 시작하는데, 외계 온도는 22도니까 충전 속도가 제일 잘 나올 때죠. 지금 충전 순간 충전 속도가 43.2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상 충전 완료 시간을 1시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설정에서 보통 이제 충전을 몇 프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설정 메뉴를 못 찾겠어요. 여기 이제 보통 있으려고 하면은 에너지에서 충전 및 방전 가면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눌러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다른 데 있나? 한번 좀 넘겨 볼게요. 충전, 스마트 충전도 이거 그냥 예약 충전이니까 이거는 할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찾는 거는 그냥 충전 한도 설정을 이제 몇 프로까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를 찾고 싶은 건데, 그게 그냥 100%까지 하는 게 어떤 조절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디폴트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집에 가서 또 충전을 하면 되니까 한 70%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40% 가까이를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SOC 구간별로 충전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SOC가 40% 초반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충전 속도는 40 이제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 메뉴를 봐도 이게 안 보여요. 충전 설정하는 게 에너지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충전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고 나오고, SOC 50%대에 접어들었고요. 여전히 충전 속도는 40 초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에 이제 조금 전부터 이런 참고사항이 하나 자막이 떴는데요, 동력 배터리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 작동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전될 때 이제 충전 속도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밖에가 그래도 좀 더워지고 있으니까 온도 관리 시스템을, 그러니까 배터리를 위한 온도 관리 시스템을 작동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출발을 해야 돼 가지고 충전은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32%에서 충전 시작해 가지고 이제 59%, 그러니까 60% 이제 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8% 정도 채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걸린 시간이 24분 정도 이제 걸렸으니까 충전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LFP 배터리 차로서는 빠른 거는 맞는데요, 근데 확실히 NCM 배터리 또 이제 800V 시스템을 쓰는 차랑 비교를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는 데는 어디를 가는 길에, 급히 가는 길에 충전할 때에는 좀 시간이 야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측 팬더 위에 있는 충전 포트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막에는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기차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분이라도 이 본인의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좀 수명이 길기를 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읽었는지 해외 BYD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아토3의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 이 차의 배터리를 좀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사용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펴낸 사용자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첫 번째로 올려져 있던 내용은 뭐였냐면, 주기적으로 배터리 SOC 기준으로
100%까지 충전을 하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주기적이라는 말의 예시로 매주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차를 7일 이상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차를 보관할 때 배터리의 충전량을 40에서 60% 사이 범위 안에 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용하다가 10% 아래까지 떨어지도록 그렇게 배터리의 소모량이 많았을 때는요, 거기에서부터 100%까지 충전해주는 동작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은 해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3개월 이상씩,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게 될 때에는요, 일단 100%까지 충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전을 시켜가지고 그 방전되었을 때의 충전량 SOC가 40에서 60까지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충전해서 방전해주는 그런 동작을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4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 3가지는 뭐 개인이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4번째,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차를 사용을 안 할 때 3개월마다 한 번씩 100% 충전했다가 40에서 60%까지 방전을 시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전기차는 신경 쓸 게 많냐라고 하면서 역시 시기상조야 라고 생각해 버리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YD는 이 차의 0%부터 100%까지의 충방전 그 횟수에 대한 수명을 5,000번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키로수 기준으로는 160만 킬로가 넘도록 그렇게 그 발표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의 내용들은 배터리의 수명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 방법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2단계의 회생제동 설정이 있지만, 그거를 강한 쪽에 놓더라도 이렇게 엑셀 놓은 것만으로 완전히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곳에서의 원페달 드라이빙은 이 차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혹시 그렇다면은 얘가 이제 엑셀을 놓은 것만으로 했을 때 요 계기판의 왼쪽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회생되는 순간 출력, 그거가 제가 아까 확인하기로는 한 30kW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엑셀 띈 것만으로.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30kW보다 더 높은 이제 50kW 가까이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되긴 하지만요, 엑셀을 띈 상태에서는 이제 탑승자는 몸이 앞으로 울컥거리는 일이 이제 없고, 일단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차가 더 낼 수 있는 회생 제동력으로 차를 더 세운 다음에 더 제동력이 필요하면은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브레이크까지 그 개입을 시키더라 하는 그런 좀 연속적인 그 제동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좀 차에 거리가 있으니까 가다 이렇게 엑셀을 띄면요, 근데 지금은 좀 속도가 높지 않아서 여기 출력이 마이너스 숫자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 해보니까 뛴 것만 가지고는 30 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숫자가 더 마이너스 쪽으로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생제동을 강하게 놓더라도 엑셀 띈 것만 가지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만으로는 제동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켤 만큼 그 강하게 이제 앞으로 차가 확 쏠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브레이크에 발을 운전자가 올리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이렇게 감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불을 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회생제동의 특성이 엑셀을 띈 것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까지를 합해 가지고 이 회생제동의 활용 구간이 더 이렇게 아래 위로 넓다 하는 점은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성, 그 제동상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가 좀 있은 상태에서 많이 페달로 줄일 때 여기 숫자 한번 잘 보세요. 자, 49,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워낙 이제 빨리 바뀌어가지고 막
슬로우 비디오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페달로 했을 때 그 회수되는 전력량이 더 높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발표된 숫자는 복합 기준으로 321km죠. 근데 제가 좀 많은 거리를 다양한 조건에서 타보니까요, 이 차는 배터리 10%당 그 주행 가능한, 실주행이 가능한 거리를 한 40km 이상씩은 간다 라고 보셔도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일하기 좋은 계절인 봄, 여름, 가을 그 세 계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일정 비율 분명히 떨어질 텐데 그 감소분이 얼만큼인지는 저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 오른쪽에 표시되는 이 남은 주행 가는 거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표시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죠, 설정이. 여기 오디오 디스플레이로 가가지고 계기판에서 여기 주행거리 표시 모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으로 해놓으면은 지금 이제 에코 모드인데 이때 주행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 내려서 노멀로 하면은 그대로 256이고, 스포츠로 하면 바뀌지가 않죠. 주행거리 표시 모드를 보통으로 해놨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행 모드를 다시 에코로 해놓고 요거를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요, 지금 에코일 때는 298, 노멀일 때는 안 바뀌나? 똑같이 298이네. 스포츠일 때는 293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이 차는 에코랑 노멀은 이 주행 가는 거리 표시를 바꾸질 않는군요. 그러면 혹시나 지금 공조장치를 켜놓은 상태인데 요거를 끄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켜고 있을 때 298인데 끄면요 304로 올라가는군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요거를 보통으로 설정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6인데 공조장치를 끄면 요때는 일편단심 바꾸진 않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이내믹으로 할 때만 이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거나 공조장치를 켜거나 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이름처럼 다이내믹하게 보여줍니다, 숫자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토3는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가격은 3,000 초중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끝에 플러스가 붙은 트림이 하이 트림인데요, 그게 3,33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뒤에 아무런 그 수식어가 붙지 않은 그 트림이 기본 트림이에요. 3,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18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180만원이라는 두 트림의 가격 차이에는 어떤 옵션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한 5가지 정도더라고요. 일단은 요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름이 다소 생소했는데 디락 오디오라는, 그러니까 디락 HD 오디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기본은 6개인데 이 디락 HD 오디오는 8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어 암레스트와 또 거기 그 열고 닫는 거기에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앰비언트 라이트는 둘 다 있는데 그게 색깔이 단일 색상이냐 아니면 멀티 색상이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조장치의 공기정화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0만원의 가격 차이를 이 5가지 옵션의 차이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저의 막연한 예상에는 기본 트림보다는 그 거기에서 180만원만 더 주면 되는 상위 트림이 판매가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차를 받아 가지고요, 이제 시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차가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여기에 배터리의 설정 메뉴에서 어떤 목표 충전량을 설정하는 게 아예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차도 두 가지 단계로 회생제동의 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높은 단계인 하이에다가 놓더라도요, 이렇게 가다가 엑셀을 놔도 몸이 앞으로 그다지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놓음으로써 이 순간적으로 회생되는 그 에너지의 출력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대신에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수되는
그 출력이 더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 회생제동의 어떤 전체적인 그 작동의 범위라고 했을 때 엑셀을 놓은 거 부분에 이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해놓고 그 대신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러니까 페달의 움직임으로 했을 때 회생의 비율을 더 높이도록 이렇게 그 두 가지의 연결을 그렇게 해놓은 게 특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목표 충전량 설정이 없는 거죠. 이 차는 제가 리뷰하기 전에 그 해외 BYD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한 제가 BYD라고 하니까는 여기서 그 끼어들죠. 음성인식 기능이 어시스턴트 기능이라고 하죠.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전날에 해외에 이 차의 그 사이트에서 그 다운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의 영문 그 사용자 설명서를 보니까 이 차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매주 최소 한 번 정도씩은 그러니까 한 회 이상 100% 충전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의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그 3원계 배터리를 쓰는 차종에서 있는 것처럼 운전자가 이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뭐 평상시에는 좀 낮은 퍼센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 멀리 갈 때는 90이나 100%로 스스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설정 자체가 좀 불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이렇게 제조사에서 매주 한 번 이상씩 100% 충전을 권장할 정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당황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설정 있잖아요. 그 설정에서 그러니까 그 단위를 바꾸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많은 제조사들이 뭐 출력 힘의 크기를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얘도 이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위가 있고, 단위 여기 가면요, 이렇게 출력이 킬로와트냐 HP냐 그러니까 마력이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바꾸면은 뭐 계기판에서 바뀌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표기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계기판에 하단 부분에 여기 지금 그 에너지 평균 에너지 소모라고 있잖아요. 전비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여기가 그 단위가 그 킬로와트 아워 에너지량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HP로 바꾸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단위가 등장을 해요. HP 그 다음에 소문자 H 이렇게.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에서 앞에 두 글자만 그게 마력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좀 너무 웃기는 해프닝이긴 한데, 근데 분명히 개선은 되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킬로와트를 HP로 바꾸더라도 그 전비 표시의 단위의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만큼은 바뀌지 않게 그렇게 뭐 온라인 업데이트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상황의 변화가 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토3를 제가 좀 추천드릴 만한 분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이 차를 추천드릴 만한 분들은요, 전기차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전기차를 출고를 하시면 시간이 가면 다 적응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회생제동이 높였다가 낮췄다가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 엑셀 페달의 가감을 좀 조절할 수 있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를, 아니면은 내가 어떤 때는 충전을 100%로 설정하고 어떨 때는 낮춘다든지, 그런 종류는 사실 여러 번 해보면은 학습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다소 시간과 또 주행거리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 초심자들께는. 그런데 아토3는 회생제동의 단계는 두 단계로 있지만 어쨌든 브레이크와 엑셀을 함께 쓰는 투페달 드라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로 하여금 그 엔진차를 타던 습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적응해야 되는 필요성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충전 설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초심자들께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의 오너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제일 높은 단계로,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단계로 해놓고 이제 운전자가 그 엑셀을 이제 잘 뛰는 그런 거에 적응하는 거를 좀 불편하게, 아니면은 옆에 누구 사람을 태웠을 때 그 높은 단계에 놓고 적응하는 거를 좀 불편하게 여기셔가지고 어떤
차량과의 거리에 따른 적응형 회생제동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회생제동을 제일 낮추거나 아예 끄고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는 이제 이 차는 아예 그런 설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선택지가, 그러니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께는 또 이 차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처럼 저는 이미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오히려 가끔씩 리뷰하느라고 이렇게 투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거가 오히려 좀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아이오닉 6나 레이 전기차를 탈 때는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 안 하는 그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굳이 이 차를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토3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가는 매력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고 가성비죠. 그야말로 가격 대비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 이 차가 가진 첫 번째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오래 탔던 분들이 첫 전기차로 할 때, 그러니까 입문용으로 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 아토3가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하는 중에 회생제동의 어떤 설정에 따른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배터리의 충전을 얼만큼씩 해놓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아예 안 쓰거나 훨씬 적게 쓸 수 있다는 점은 이 아토3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점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브랜드의 중국차라는 점인데요. 근데 BYD는 이 전 세계에 통틀어 가지고 전기차용 2차 전지 배터리의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업체죠.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핵심 부품 중에 하나도 배터리인데요. 그런데 중국 브랜드의 중국차라는 점은 이 차의 선택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한 번쯤은 좀 거쳐갈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타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많은 종류의 공산품이 가격은 싼데 어떤 그만큼 품질이 매우 조악해 가지고 좀 실망감을 가진 그런 소비재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차는 좀 이만한 가격에 이 정도 수준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실물을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길던 짧던 시승조차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걸로 그냥 중국차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라는 것만 가지고 이 차에 선택하는 그 여정을 멈추는 일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3의 시승을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본다면요, 가격까지 매우 훌륭한 꽤 괜찮은 전기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BYD 아토3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이 차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높이시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